설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떡국 냄비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붙여놓은 전 위에 기름이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패딩은 의자 위에, 가방은 침대 옆에, 옷은 개켜진 채로. 친정 같구나. 며느리 도리도 모르고. 저는 화를 냈습니다. 저는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이게 무슨 며느리야? 설날 새벽에 짐도 안 챙기고 도망가. 명절 음식은 누가 해? 4년 동안 내가 시집살이를 어떻게 시켰는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작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 정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이 어디 갔어? 짐도 두고 갔어. 친정 갔지? 네가 며느리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명절 새벽에 며느리가 사라지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하면서 변명부터 했을 텐데. 정훈아, 너 뭐 알지? 수진이 어디 갔는지 알지? 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몰라.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가는지 남편이 모르는 게 말이 돼?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래? 내가 너 그렇게 안 키웠는데. 아들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주 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8살,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잠깐 어디 갔어? 언제 와요? 곧 와, 곧. 그러면서도 저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손주한테 거짓말까지 하게 만든다고. 저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식어버린 떡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에게 떡국을 차려주었습니다. 지호는 한 숟가락 먹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 엄마 핸드폰 안 받아요? 응, 안 받아. 손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안 받지? 화나서 안 받는 거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작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엌도 거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화면을 봤다가 다시 끄고 또 켜고.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훈아, 너 진짜 모르는 거 맞아? 아들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엄마, 좀 기다려봐. 기다려달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다려? 뭘 기다려?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분했습니다. 너희 둘이 짜고 친정 갔지. 명절 음식 안 하려고. 수진이 그동안도 친정 가고 싶다는 눈치 줬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명절 전날부터 한숨 푹 쉬는 거 다 봤어. 아들은 저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삼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아들은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1시. 며느리는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설날 떡국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라도 받으면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거기 있어요? 엄마, 저예요. 신호가 갔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설날 아침에 친정도 사람이 없다. 저는 다시 며느리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신호가 가지 않고 곧장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며느리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짐을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저 화가 났는데 다시 보니 이상했습니다. 패딩은 두꺼운 겨울 패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한겨울에 친정 가면서 패딩을 두고 갈 리가 없습니다. 가방도 평소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습니다. 지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약통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카드 2장, 현금 몇만 원. 며느리가 지갑도 두고 갔습니다. 사람이 어디 가면서 지갑을 두고 갈 수가 있나? 뭐야 이게?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짐을 두고 갔다는 게, 지갑을 두고 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훈아, 엄마 너한테 묻는다. 수진이 어디 갔어? 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진짜 모르겠어. 새벽에 깼는데 옆에 없었어. 그게 다야. 새벽에? 그래, 새벽 5시쯤 화장실 가려고 깼는데 없었어. 그럼 왜 진정 말 안 했어? 엄마가 화내실까가. 아들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새벽 5시. 며느리는 새벽 5시에 사라졌습니다. 짐도 없이, 지갑도 없이, 휴대폰만 들고, 한겨울에 패딩도 없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한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주가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거 두고 갔어요. 이거 제 베개 옆에 있었어요. 종이에는 며느리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에 손주에게 남긴 메모였습니다. 지호야, 엄마 잠깐 외할아버지한테 미안해. 엄마가 빨리 올게. 외할아버지. 저는 메모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왜? 며느리 친정아버지는 70이 넘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저는 며느리 친정 동네 통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래된 이웃이었습니다. 신호가 길게 갔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수진이 시어머니. 아이고, 사돈. 통장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사돈은 모르세요? 뭘요? 뭘 모르냐고요? 아이고, 사돈. 수진이 아버님. 통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아버님이 어쨌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쓰러지셨어요. 응급실 가셨어요. 수진이가 새벽 5시에 병원으로 갔어요. 택시 타고 곧장 갔다고 들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통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보호자라 했어요. 엄마가 다리가 안 좋아서. 수술실 들어가셨는데 아직 안 나오셨대요.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진이 아버님, 어제 새벽에 쓰러지셨대. 수진이가 병원에 있대. 아들이 그 자리에 서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단추가 잘 안 잠겼습니다. 아들도 옷을 입었습니다. 손주는 아직 영문도 모른 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차로 1시간 걸렸습니다. 1시간 동안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 한기가 들었습니다. 설날 아침 응급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복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간호사실 옆 의자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가 자꾸 흐트러졌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였습니다. 수술 동의서. 며느리는 보호자 칸에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새벽에 연락이 와서 엄마는 다리가 안 좋아서 못 오시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를 손에 쥔 채로 아버지가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손이 떨려서 글씨가 안 써져서. 며느리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도 못 내고 흐느낌도 못 내고 보호자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새벽 5시에 왜 저한테 전화 한 통 못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매번 그랬습니다. 재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가 무릎 수술하셨다고 가봐야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무릎 수술이 무슨 수술이야. 동생들도 있잖아.
시댁 김장이 코앞인데 지난 봄에도 그랬습니다. 친정 아버지 환갑이라고 했을 때도 저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4년을 결혼하고 4년 동안 그래서 며느리는 오늘 새벽에 저한테 말도 못했습니다. 또 막을까봐 또 시댁이 먼저라고 할까봐 저는 며느리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동의서에 사인을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자꾸 비뚤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 손 위에 제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 내가 미안해.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사인을 마쳤습니다. 간호사에게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년 동안 막은 것을 한마디로 풀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우리는 함께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한 번도 저를 안 쳐다봤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똑바로 못 봤습니다. 저도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시집 와서 4년 만이었습니다. 임종도 못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명정이 코앞인데 어딜 가. 그 한마디에 저는 친정에 못 갔습니다. 수진아,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갈게. 며느리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큰 소리는 없었습니다. 설날 아침 응급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그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